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어떻게 3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었을까요?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을 넘어섰던 경제 강국이 왜 지금까지도 그때의 임금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의 실제 역사죠.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경제 대국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교훈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1989년 12월 어느 날 도쿄 증권거래소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당시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중 무려 8곳이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NTT, 일본 흥업은행, 스미토모은행, 후지은행 같은 이름들이 글로벌 금융을 좌지우지했죠. 당시 미국인들은 진지하게 걱정했습니다. 일본이 세계 경제를 장악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일본의 1인당 GDP는 미국보다 약 11% 높았으니까요. 뉴욕 맨해튼 한복판의 상징적인 건물인 록펠러 센터를 일본 기업이 인수했을 때 미국인들의 자존심은 크게 상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들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했죠. 블레이드 러너 같은 SF 영화를 보면 미래 도시 곳곳에 일본어 간판이 등장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미래는 일본의 것처럼 보였거든요. 모두가 일본의 영광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 모든 게 바뀌었죠. 니케이 지수가 단 1년 만에 무려 39%나 급락했습니다. 증발한 시장 가치만 약 2조 1천억 달러에 달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2024년 현재까지도 일본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그 경제 기적의 시절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은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45년 8월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뒤였죠. 전쟁이 끝난 일본의 모습은 참담했어요. 주요 도시의 공장 대부분이 폭격으로 파괴됐고 수백만 명의 젊은 노동력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역 네트워크는 완전히 끊겼고 국민들은 굶주리고 있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는 걸 지켜본 미국은 일본마저 소련 진영에 넘어가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점령군은 일본을 철저히 개조하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손댄 건 경제 권력의 집중 구조였습니다. 전쟁 전 일본 경제는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같은 거대 가문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들을 재벌이라고 불렀는데 미국은 이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했습니다. 권력을 분산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거죠. 동시에 토지 개혁도 단행했습니다. 소수의 지주가 대부분의 농지를 소유하던 구조를 뜯어고쳐서 실제로 땅을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소유권을 넘겼어요. 이렇게 하니 수백만 명의 일본인들이 갑자기 자산을 가진 시민이 된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미국은 일본을 수출 중심 경제로 재편했습니다. 마침 1950년에 한국전쟁이 터졌거든요. 일본은 미군의 물자를 공급하는 거대한 보급기지가 됐죠. 전쟁 물자를 만들면서 일본의 공장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일본 기업들에게 초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줬어요. 산업 설비를 현대화하라는 의도였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53년부터 1957년까지 단 4년 동안 일본의 제조품 수출이 무려 147% 급증했어요. 같은 기간 미국은 53%, 영국은 겨우 3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실감할 수 있죠? 문제는 1950년대 후반까지 일본이 주로 팔던 게 값싼 섬유 제품이었다는 점입니다. 티셔츠, 양말, 간단한 직물 같은 거였어요. 게다가 주요 수출 시장이 동남아시아 같은 불안정하고 가난한 나라들이었죠. 일본 정부는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1959년 통상산업성이라는 정부 부처가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어요. 저부가 가치 산업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 제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였죠. 동시에 수출 대상도 선진국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전략은 적중했어요. 외국 기업들의 직접 투자가 몰려들기 시작했고 경제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일본은 제조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죠. 재미있는 건 이게 오히려 일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전쟁으로 공장들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로 지을 수 있었거든요. 낡은 설비를 버리고 새로 시작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최신 기술을 도입해서 당대 최고 수준의 생산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결과는 눈부셨어요. 1965년이 되자 일본은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팔아서 번 돈이 사는데 쓴 돈보다 많아진 거죠. 1970년까지 수출은 무려 392%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이때쯤 일본은 세계 5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GDP가 5배로 커진 거예요. 중국, 프랑스, 영국, 서독을 모두 제쳤죠. 더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1970년부터 1985년까지 일본 경제는 연평균 약 5.2%씩 성장했어요. 거의 15년 동안 이런 고속 성장이 계속된 겁니다. 무엇이 이런 성장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수출이었죠. 일본 기업들이 만든 제품은 전 세계에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소니 워크맨, 도요타 자동차, 파나소닉 가전제품, 일본산이라는 라벨은 품질의 보증서였거든요. 국민들도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주머니가 두둑해진 일본인들은 명품을 사기 시작했어요. 1978년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도쿄 긴자지구에 매장을 열었는데 곧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는 매장 중 하나가 됐습니다. 1979년에는 에르메스가 뒤따랐고요. 1980년대가 되자 프라다를 비롯한 수많은 럭셔리 브랜드들이 일본 시장에 진출했죠. 일본은 명품 회사들에게 황금 시장이었습니다. 한편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1980년부터 1985년 사이에 미국 달러화 가치가 약 48% 급등했습니다. 달러가 비싸지니까 미국 제품도 비싸진 거죠. 미국 제조업체들은 비명을 질렀어요. 수출이 급감했거든요. 미국 정부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1985년 9월 미국, 프랑스, 영국, 서독, 일본의 재무장관들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였어요. 여기서 나온 게 유명한 플라자 합의입니다. 내용은 명확했죠. 일본 엔화를 평가 절상시켜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자는 거였어요. 그러면 미국 제품은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일본의 무역 흑자는 줄어들 테니까요. 일본은 동맹국들의 압력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는 극적이었어요. 3년도 안 돼서 엔화 가치가 거의 2배로 뛰었습니다. 1985년에 1달러가 242엔이었는데 1988년에는 127엔이 된 거죠. 일본 수출업체들 입장에서는 재앙이었습니다. 같은 제품을 팔아도 받는 달러가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니까요. 외국에서 보면 일본 제품 가격이 2배로 뛴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당연히 수출 수요가 꺾이기 시작했죠. 일본 정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제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신속하게 대응했어요. 일본 은행은 금리를 역사상 최저 수준인 2.5%까지 인하했습니다. 당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낮은 수준이었죠. 동시에 은행들에게 대출을 마구 늘리라고 독려했어요. 돈을 빌리기가 이렇게 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어요. 이미 잘 나가던 경제가 스테로이드를 맞은 것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기업들과 개인들 모두 주식과 부동산에 미친 듯이 투자하기 시작했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싼 돈이 넘쳐나니까 모두가 투기에 뛰어든 거죠. 일본의 세금 제도가 여기에 기름을 부었어요. 당시 일본 세법에는 묘한 허점이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양도소득세를 쉽게 피할 수 있었고 부유층은 상속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활용했거든요. 그러니 모두가 부동산으로 몰린 겁니다. 특히 주목할 건 사람들이 집이나 건물이 아니라 땅 자체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점이에요. 건물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임대 수익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죠. 오직 땅만이 중요했어요. 땅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모두가 믿었으니까요. 은행 시스템도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계속 돈을 빌려주라고 압박하니까 은행들은 거의 아무한테나 대출해줬어요. 신용평가 같은 건 대충 넘어갔죠. 담보로 받은 것도 이미 거품이 잔뜩 낀 자산들이었습니다.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도 일본 은행은 금리를 올리기를 주저했어요. 시장이 식을까봐 겁났던 거죠. 하지만 1989년 5월쯤 되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은행은 금리를 서서히 올리기 시작했어요. 2.5%에서 3.25%로 그 다음에는 더 높이 올렸죠. 1990년 8월에는 6%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장은 패닉에 빠졌어요. 갑자기 돈을 빌리는 비용이 2배 이상 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값비싼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죠. 설상가상으로 재무성이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은행들은 더 이상 부동산 담보 대출을 마음대로 해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도화선이 됐어요. 돈을 못 빌리니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급격히 줄었고 수요가 사라지자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말이 되자 상황은 비극적이었어요. 니케이 지수는 약 1조 2천억 달러의 가치를 날렸고 부동산 가격은 추가로 약 3조 1천억으로 증발했습니다. 한때 결코 지지 않을 것 같던 태양이 저물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아니 사실은 30년이 시작된 거죠. 1990년 거품이 터진 뒤 일본이 직면한 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관통하는 구조적 위기였죠. 다른 나라들은 비슷한 위기를 겪고도 몇 년 안에 회복했어요. 하지만 일본은 2024년 현재까지도 여전히 저성장, 디플레이션, 인구 고령화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만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일본을 늪에 빠뜨린 5가지 결정적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은행 시스템이었어요. 버블이 터지자 일본 은행들의 대차대조표는 부실 채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은행들은 파산하고 부실 대출은 정리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은행들이 부실 채권을 장부에 그대로 두도록 허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규모 금융위기를 두려워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좀비 은행이라는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파산 상태인데 정부 지원으로 겉으로만 살아있는 은행들이죠. 더 심각한 건 이 좀비 은행들이 좀비 기업들에게 계속 돈을 빌려줬다는 점입니다. 망해야 마땅한 비효율적인 회사들이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근근히 버티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은 구조조정도 안 하고 혁신도 안 했습니다. 그냥 살아있기만 했죠. 일본 정부의 대응은 너무 느렸어요. 위기가 1990년 초에 터졌는데 정부가 본격적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한 건 1999년이었습니다. 거의 10년이나 질질 끈 거죠. 그 사이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졌어요. 1998년쯤 되니 부실 채권 규모가 GDP의 약 9.5%에 달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였죠. 설령 구제금융을 받은 뒤에도 은행들은 여전히 망해가는 기업들을 지원했어요. 시장이 자연스럽게 자본을 재배치하도록 놔두지 않은 겁니다. 일본의 주요 대형 은행들 대부분이 사실상 부실 상태로 비틀거렸고 이게 혁신과 경제 회복을 질식시켰습니다. 은행 부문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탓에 위기는 수년간 이어졌어요. 2002년이 돼서도 부실 채권 규모가 여전히 4,20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기회가 계속 막힌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재정 정책이었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내놨지만 그 규모가 턱없이 작았어요.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일본이 재정 부양에 쓴 돈은 GDP의 고작 4.6% 정도였습니다.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었죠. 게다가 한쪽에서 돈을 풀면 다른 쪽에서 세금을 올리거나 예산을 깎았어요. 결국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최악의 실수는 1997년에 일어났어요. 경제가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때 정부가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렸습니다. 타이밍이 최악이었죠. 소비자들의 신뢰가 무너졌어요. 지갑을 닫아버린 겁니다. 소비가 급감하면서 경제는 다시 침체로 떨어졌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990년대 내내 일본의 GDP 성장률은 평균 1.5%에 불과했어요. 거품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턱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공공사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헛돈이 됐죠. 왜냐하면 돈을 쓴 곳이 잘못됐거든요. 정부는 시골 지역의 인프라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실제로 경제 성장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곳들이었어요. 이런 사업들은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표를 얻으려고 밀어붙인 거죠. 정작 진짜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대도시들은 투자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려던 지출이 오히려 자원 낭비로 끝난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통화 정책이었습니다. 1995년쯤 되자 일본 은행은 금리를 거의 0%까지 내렸어요. 전통적인 통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0%로 만들어도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어요. 이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효과도 없는 상황이죠. 디플레이션이 계속됐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내내 소비자 물가가 떨어졌어요.
물건값이 계속 내려가니까 사람들은 구매를 미뤘죠. 어차피 나중에 더 싸질 텐데 하면서요. 이게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은행이 마침내 양적 완화라는 새로운 수단을 도입한 건 2001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경제가 10년 넘게 디플레이션 나락에 빠진 뒤였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구조적인 거였어요. 바로 정경유착이죠. 일본 경제 정체의 핵심에는 낡은 기업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철의 삼각형이라고 불리는 구조였어요. 은행, 대기업, 정부, 규제 당국이 서로 끈끈하게 연결돼 있었죠.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은행은 망해가는 기업들에게도 계속 싼 이자로 대출해줬어요. 왜? 그 기업들이 정치적으로 연결돼 있었으니까요. 기업들은 혁신하거나 효율화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어차피 정부와 은행이 살려줄 테니까요. 이런 정경유착이 경쟁을 억눌렀고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았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이에요. 1990년대와 2000년대 일본의 생산성 성장률은 연평균 겨우 1.3% 정도였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과 유럽은 2, 3% 정도 성장했거든요.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의 거대 기업들은 느리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변화를 거부하는 조직이 됐어요.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된 거죠. 심지어 제조업과 기술 산업마저 변화에 느렸습니다. 원래 글로벌 경쟁을 위해 만들어진 산업들인데도 말이죠. 일본은 혁신을 받아들이거나 실패한 기업이 퇴출되도록 놔두기를 거부했어요. 그 결과 과거에 갇힌 기업 문화가 고착됐고 현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직장 문화는 세계적으로 악명 높습니다. 가장 보수적이고 구태의연한 문화 중 하나로 꼽히죠. 사무실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는지, 상사 앞에서 얼마나 고개를 숙이는지가 중요해요. 실제로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지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회사 위계 질서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리고 수십 년 전부터 해오던 방식을 얼마나 잘 따르느냐죠. 이런 경직된 문화가 일본 경제의 역동성을 계속 죽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문제는 이민 정책이었어요. 일본의 동질적인 문화는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고령화에 대응해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동안 일본은 오히려 문을 더 굳게 닫았죠. 결과는 치명적이었어요.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 즉 일할 수 있는 연령대 인구는 1995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 약 11% 감소했어요. 지금 일본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65세 넘은 노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 위기 중 하나죠. 이민을 받지 않으니까 노동력 부족이 심화됐고 경제 성장 잠재력도 막혔어요. 여기에 경직된 노동시장까지 더해지니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과는 활력 없는 정체된 경제였죠. 새로운 인재와 에너지가 절실한데 그걸 공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이 직장 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일합니다. 젊은 세대는 아이 갖기를 점점 더 꺼리고 있고요. 이민을 받지 않으니 인구 감소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일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해 볼까요? 일본의 사례는 부풀려진 경제를 가진 모든 나라에 대한 경고입니다. 캐나다, 호주, 여러분도 주의하세요. 일본 주식시장의 가치는 40년 전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임금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혁신은 정체됐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일본만큼 많은 경제적 도전과 실수가 겹친 나라는 없어요. 1989년까지 수십 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룬 뒤 정부의 연이은 실책이 수십 년간의 침체와 경제적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잘못했을까요? 첫째, 저금리와 무분별한 대출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근본적인 가치는 무시한 채 돈만 풀었죠. 둘째, 생산성 없는 땅이 최고의 투자라고 착각했어요. 부동산 세금은 낮게 유지하면서 다른 모든 세금은 올렸습니다. 셋째, 정부가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야심찬 기업가들의 혁신적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대신 실패한 기업들을 살려두기로 선택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그 대가를 치렀죠. 넷째, 일본을 지배하는 기득권층의 사업체들을 보호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다섯째,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어요.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그게 바로 광기의 정의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빚은 공짜가 아닙니다. 땅은 진짜 투자가 아니에요. 정부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혁신이 성장의 토대죠. 기업들은 실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다시 한번 태양이 떠오르게 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일본만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옆 대한민국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한국은 지금 일본이 걸었던 길을 무서울 정도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세계 최저의 출산율, 좀비 기업들을 살려두는 정경유착, 변화를 거부하는 경직된 기업 문화까지 일본이 겪었던 문제들이 지금 한국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한국의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일본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명 팀로, 일본이 가장 낮았을 때보다도 훨씬 낮아요.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어서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죠.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소득 대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먼 나라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는 미래의 경고장이에요. 저금리에 취해 빚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망해야 할 기업들을 살려두고 혁신보다는 기득권을 보호하고 인구 문제를 외면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일본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일본의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 교훈에서 배울 것인가? 선택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